자, 지금부터 이제 환음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공부를 시작할 텐데, 환음을 공부하기 전에 이 심화박스 약속어음에 대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환음에 대해서 한번 감을 익혀볼게요. 지금은 펜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자, 국내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거래를 하게 돼요. 그랬을 때 판매자는 구매자한테 무엇을 줍니까? 물건을 주겠죠. 그리고 구매자는 판매자한테 무엇을 줘요? 이 물품에 대한 대가인 돈, 머니를 주겠죠. 자, 그랬을 때 국내에서 만약에 이 물건에 대한 대가가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면 이 구매자는 10만 원을 뭐 현금으로 주거나 아니면은 수표로 주거나 이렇게 바로 현금 박치기로 해서 끝낼 수 있겠죠. 다만 얘 물건이 10억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뭐 100억이다 가정을 하면은 구매자가 지금 당장 내가 현금 박치기로 돈을 줄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내가 이 10억이라는 돈을 판매자야 1년 뒤에 줄게 라고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1년 뒤에 줄게 라고 하면서 그 1년 뒤에 줄게라는 그 약속하는 증서를 주게 돼요. 그걸 우리를 뭐라고 해요? 심야박스에 있는 약속어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판매자는 10억을 1년 뒤에 주겠다는 그 약속어음 증서를 가지고 갔다가 이제 1년 뒤에 은행에 찾아가죠. 야, 이거 구매자가 나한테 이거 1년 뒤에 1억 준다는 건데, 야, 이거 나한테 1년 지났으니까 돈 줘 했는데 구매자 계좌에 10억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부도어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음이 부도가 나서 뭐 휴지종이보다 더 못한 종이가 됐다. 뭐 이런 말 나오는 게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개념과 함께 엮어서 볼게요. 발행인이, 즉 누가? 구매자가 일정 금액을 10억을 장래의 특정 시기 1년 뒤에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약속어음에 대한 개념은 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키포인트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약속어음 자체에서 발행인은 누구다? 구매자다. 그리고 이 10억을 지급할 지급인은 누구다? 구매자다. 즉 다시 말하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사람과 약속어음에 대한 10억에 대한 대가를 주는 사람, 지급인이 동일하게 구매자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론 약속어음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다만 환어음을 좀 느낌 확 와닿게 하려고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게 지금 국내에서 일어난 거래잖아요. 자, 그럼 이제 무역거래로 들고 가 보겠습니다. 자, 무역거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서로 다른 나라죠. 그래서 A에 사는 판매자가 있어요. 자, B에 사는 구매자가 있어요. 이렇게 나라가 서로 다르다, 서로 떨어져 있다라는 말을 무역에서 뭐라고 해요? 격지자간이라고 해요. 격지자간의 거래. 물론 필기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시험 보기에 격지자간의 거래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무역거래 서로 떨어져 있는 거래다라는 정도만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지금도 뭐 펜 놓쳐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똑같이 국내 거래와 함께 동일하게 무엇을 줍니까? 물품을 보내겠죠. 다만 판매자가 물품을 보낼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얘를 만약에 어쨌든 배를 태워서 보내거나 뭐 항공기를 태워서 비행기를 태워서 보낼 거 아니에요? 내가 물품을 보낼 건데 무슨 걱정이 생겨요? 이 물품에 대한 대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그 쪼달림이 좀 있겠죠. 내가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그 위험성을 좀 무역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대금 회수의 불능 위험이 있다. 즉 제가 글씨를 못 쓰는데도 이제 좀 죄송하네요. 대금 회수의 불능의 위험이 있다라는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은 구매자가 만약에 물품을 받기 전에 이 물품에 대한 대가인 돈, 머니를 줬다라고 한다면은 구매자는 어떤 쪼달림이 있을까요? 내가 돈은 줬는데 물건은 내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느낌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한테는 어떤 위험성이 있다? 상품 입수의 위험성이 있다. 상품 입수 불능의 위험이 있다라고 말해요. 상품 입수 불능의 위험.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이 격지자 간의 무역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는 항상 이 대금 회수 불능의 위험과 그리고 상품 입수 불능의 위험이 항시 존재한다라고 느낌적인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론상으로는 이 위험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요? 물품을 주면서 돈을 받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생각한 게
판매자가 물품과 함께 어음을 같이 껴서 줘요. 야, 네가 어음을 이거 안 받아주면은 나 물품 안 줘. 이렇게. 그때 사용하는 어음 자체를 이 환어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환어음은 이제 이런 위험성도 있고 또 두 번째로 뭐예요?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나라다 보니까 뭐가 달라요? 통화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으로서, 현찰로서 거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음이 쓰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위험성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결국 물품과 함께 환어음을 보낸다. 그래서 이 빌 오브 익스체인지에서 이 익스체인지가 외국환에서 말하는 그 익스체인지, 그리고 환율에서 말하는 익스체인지 하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말한다면은 외환어음이라고 이제 느낌적인 느낌만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라고 한다면은 이 환어음을 발행하는 당사자는 누구예요? 판매자죠. 왜냐? 물품을 보내면서 어음을 같이 보내니까. 왜? 물품을 이 환어음을 안 받아주면 난 물품을 너한테 주지는 않을 거니까. 그죠? 그리고 지급인은 누굽니까? 지급인은 구매자죠. 이 거래에서는. 다만 환어음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추심에도 쓰이고 신용장 거래에서도 쓰인다. 근데 신용장 거래에서는 아까 뭐라 했어요? 가장 은행에 참여가 많은 건데 은행이 뭐까지 한다? 대금에 대한 결제까지 보장을 한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물품에 대한 대금을 신용장 거래 방식에서 누가 준다? 은행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인이 결국은 환어음상의 신용장에 사용하게 되면 구매자가 아니라 은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큰 차이를 느낄 수 있겠죠. 약속음과 환어음의 차이를. 첫 번째가 뭐다? 지급 의무의 당사자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여기서의 지급인은 똑같이 발행인과 같이 10억을 줘야 되는 구매자인데 환어음에서는 누구다? 물품을 가져다 주면서 야, 이거 환어음 안 받으면 나 이거 물품 안 줄게 라고 하는 이 판매자다 라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다? 발행 주체. 제가 방금 말한 건 발행 주체의 차이죠. 근데 지급 의무 당사자는 누구다? 발행한 구매자인데 여기서의 환어음에서 지급 의무인 지급인은 누구다? 구매자가 될 수 있고 이제 각 거래 결제 방식에서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신용장 방식에서는 이제 은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필기 하나만 할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할 게 그래서 환음에 대한 그냥 전반적인 과정, 그러니까 프로세스죠.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두 번째 당사자에 대한 내용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 환어음의 의의에 대해서는 어차피 직접적으로 묻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환어음이 어떻게 발행되는 과정, 이해를 위해서 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당사자를 통해서 당사자는 어차피 다음 페이지에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이 과정을 통해서 당사자를 좀 이해해달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발행인이 즉 돈을 물품을 보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판매자죠. 즉 판매자는 물품에 대한 대가, 돈을 받는 사람이죠. 즉 그 돈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그죠? 이 채권자가 지급인인 제3자에게 누가 되죠? 아까 제가 예시를 드린 그 무역거래에서는 구매자가 되지만 얘가 만약에 신용장 거래 방식이다라고 한다면 누가 됩니까? 은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게 일정한 날짜, 일정한 장소에서 증권에 기재된 수취인, 즉 이 어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을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